윤찬이 이름 잘 바꿨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동원 회장님 여기 충고 주신 건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많이 더우셨죠. 지금 오면서 저희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실습하느라고요. 그 안에 넌니셔스 입으면 그냥 이게 노랗게 변할 정도로 했던 그런 이 추억어린 그 교정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유해빈들 모시고 오늘 우리 상호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호회는 28회 동창인의 그 모임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그 중국 동문회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내분들도 오셨고요. 또 우리 그 동창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그 회계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해 본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 이 공고에서 기획과나 뭐 기타 우리 뭐 자동차가 건축가 이런 게 나왔죠. 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 동계 진학들이 많아서 또 이공계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영하다 보면 그 회계 문제가 조금 많이 좀 어렵죠. 그리고 이 회계장부 드리면 살짝 밀어놓고 뭐 들어온 게 얼마고 나간 게 얼마인데 이거만 물어볼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이 그 특별히 그 주제를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재무제표의 이해 및 그 절세 전략으로 이렇게 그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30회 그 정원 우리 후배님이 여기 전문가이셔서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 직접 그 회사 경영하는 거나 실무자분들이 그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상호회 그 모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예술신 우리 이 상호회 실무자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는 대로 우리 저녁 그 설차인이 많은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원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먼저 저에게 강의 기회를 주신 성공 28 청춘 상회 장종호 회장님이야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선배님들이 경영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경영 활동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는 주주, 채권자,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정부는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의 경영자는 다는 아니지만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내가 왜 회계를 알아야 되는지 회계사,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경영활동을 숫자를 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영자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요거를 나타낸 게 재무제표 종류에 보면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리고 경영성과 이게 손익계산서고요. 현금흐름이 현금흐름표, 자본변동이 자본변동표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이익이용은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분할 때 나타나는 계산서입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기로 되어 있고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을 이게 기입하게 되어 있고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차변에는 자산 비용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오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게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산은 말 그대로 미래 돈이 들어오는 거고 부채는 미래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자본은 이게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요
5개 항목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거래의 8요소라 그럽니다. 거래의 8요소는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차변, 자산이 감소되는 것은 대변,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대변, 부채가 감소되는 것은 차변, 자본이 증가되는 것은 대변, 자본이 감소되는 것은 차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대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차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갖고 자산에 투자하거나 비용에 지출해서 결국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은 게 결국 단기 순이익이 요 이익이익이라는 형태로 해갖고 자본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자산 부채 자본이 다시 자산을 투자하고 비용에 지출하고 그래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경영 순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은 대부분이 소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부분만 알면 됩니다. 요 부분만 알면은 모든 것을 여기서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변 쪽에 쭉 이렇게 보면은 대변 쪽에 부채, 자본, 수익인데요. 대변 쪽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부채를 한다면은 결국은 돈이 들어오죠. 부채를 조달한다 그러면. 자본이면은 주주가 불입작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죠. 수익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오죠. 반대로 자산에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나가죠. 비용이 발생하면 돈이 지출되죠. 결국은 대변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차변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변 부분이 자본을 조달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자본을 투자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은 오늘 강의가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적은 부분이 페이지 8페이지에 회계 시스템의 이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처음으로 제가 시도하는 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의 변동을 나타내는 그건데요. 이 현금 자산이 뭐냐면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대형 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큰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특히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한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표에서 말하는 현금이 현금 자산은 이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보통 예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재무상태표 그림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현금이 현금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은 매출 채권, 성금, 선급비용, 재고사산, 미수수익이 있고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는 매입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이거 영업활동 관련 충당부채를 따지면은 우리 퇴직금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과 관련된 거는 밑에 보시면 장단기 금융상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이 있고요.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는 장단기 차입금, 사채, 납입자금, 이익여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수익은 발생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제가 나머지 자산이나 부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됐다 그러면 결국은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수익은 발생했지만은 돈이 유입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현금의 유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되면 이해되실 거고요. 예를 들어 우측에 매입 채무가 발생하면 우리가 매입이 있었는데 매입 채무가 발생하면은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은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 현금이 유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 아시면 되겠고요.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아마 가장 고심한 부분인데요. 보통 회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기 좋은 건지 가장 좋은 건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분계나 회계 처리 등의 규칙을 잘 알지 못해도 그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결산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시스템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계 체계하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계 내부 시스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아마 이런 강의를 아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 시스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번 이 회계 시스템의 이해는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차근차근 하는데 제가 이 단계별로 아마 스텝별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고 나중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가서 집에서 하나씩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회계처리 사례에서 1번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양가를 1번에 보면 회사는 자본금 5천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5천, 대변에 자본금 5천.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현금 자산은 차변이죠. 증가된 건 차변이고 자본이 증가된 건 대변이죠. 그거를 하나의 그 회계 처리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자산 요 과정에서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없죠.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수익하고 비용이 손익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손익에 영향 주는 항목은 하나도 없고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어디 현금 흐름이죠? 자본금을 조달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중에 어느 활동의 현금 흐름이죠? 예? 그렇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이니까 이거는 재무활동으로 현금 흐름만 발생했습니다. 옆에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무 내용도 없고요. 그 밑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있는데 앞에 현금이 5천이 증가한 항목이 어느 항목이냐면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주식 발행으로 5천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게 일치돼 갖고 되는데 반드시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 총계하고 대변 총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보면은 자산 총계는 5천이고 부채 및 자본 총계 합계가 5천으로 돼 있죠.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양가로 2번 하겠습니다. 사무실 보존금으로 2천원 지급하고 비품 500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10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보증금하고 비품은 자산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차변에 기록하고요. 소모품비는 이게 비용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현금 지출이 2,510원이 현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그냥 분석을 해보면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모품비 10원만 손실이 발생하죠. 수익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액은 얼마죠? 10원이죠? 그럼 보증금하고 비품 이거는 어떤 활동이죠? 투자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액이 2,500 있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액이 10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은 현금이 현금 자산이 5천에서 2,510원이 감소해서 2,490원이 됐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비유동자산 쪽에 보면은 비품이 500 증가됐고 보증금이 2,000 증가됐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비용이 1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보면 손실이 10원이 발생했죠. 이 손실이 결국은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이기금 쪽에 끝에 보면 미처분 이기금이라고 10원으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10원이요.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일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누적된 이익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업활동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은 지금 그냥 10원으로 돼 있죠. 10원으로 돼 있고 지금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은 비품의 취득, 보증금의 증가해갖고 2,500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죠. 그래서 2,510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는데 10원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 10,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2,500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8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은 정기예금에 1,490원에서 1,000원이 감소해서 1,490원이 됐고요. 단기 금융상품에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이 아까 거래를 위해서 변동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현금의 유출이 1,000원이 있었는데 이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1,000원이 발생했죠. 단기 금융상품 취득을 위해서. 재고자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고자산은 영업활동 관련 있다고. 그래서 1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1,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원가 쪽에 보면 단기 매입에 1,000원이 있는데 기말 재고로 지금 팔리지 않아갖고 결국은 지금 제로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3번째 보면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4번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그대로 마이너스 손실 12기준 12 오고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에 지금 보면은 자산이 증가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에 상품을 판매한 매출원가가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손익이 얼마 발생했나요? 손익에 1,500원에서 운반비 8원, 매출원가 1,000원 빼니까 492원의 이익이 처음으로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서 투자나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은 없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매출에서 1,500에서 8원 운반비 빼면은 이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1,000원에서 1,000원이 감소해서 지금 상품은 제로가 됐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매출액이 처음으로 1,500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가 1,000원이 발생했고 운반비가 8원이 발생해서 단기 순이익이 482원이 됐어요. 480원이 됐는데 옆에 페이지 보면은 아침에서 보면은 총 현금이 1,492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1,492원이 증가됐어요. 그거를 가만히 구조상으로 보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아까 얘기한 492원이 증가됐고 상품의 감소에 의해서 재고자산이 감소되면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되면 현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482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1010에서 482원이 됐는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은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손으로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했는데 실제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업활동으로 지금 현금으로 보면은 지금 단기 순이익이 482원 그대로 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이 어떤 게 있냐면 현금 유출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니까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이 482원으로 오는 사이에 일단 자동이 조정이 됐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단기 차익금이니까 재무활동이나 현금 유입액 3천이 발생했죠. 그럼 페이지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쪽에 보면은 유동부채 쪽에 보면은 단기 차익금이 3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요.
그 영업활동 아니 그러니까 총 현금 유입 3천이 어디서 증가됐냐면 재무활동이란 현금 유입액에 단기 차입금의 증가에서 3천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된 거고 매입채무가 8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익에 발생되는 거래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는 거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 거래를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유동 부채의 매입 채무에 8천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손익의 변동이 없고 영업 그리고 현금은표도 변동이 없는데 이 482가 그러니까 당기순 이익은 480인데 이게 비록 0이지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냐면은 상품의 증가에서 현금 유출이 발생했고 매입 채무가 발생해갖고 현금 이익이 발생해갖고 이게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어서 결국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복잡해도요. 지금 제가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매출 원가가 7천이 발생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0원에서 7,030원을 빼면 3,470원이 되죠. 그리고 예. 그럼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르면 얼마죠 지금? $30이죠, 30원. 예, 30원입니다. 지금 이게 있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은 현금 흐름 쪽에서는 여태까지 관심을 별로 안 가졌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이건 현금 유출하는 거는 지금 30원이 발생한 게 없어요. 외상호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현금만 나가는 게 지금 30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실제 내부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건 결국 하나다. 가격이 4,952원이 됐죠. 그리고 매출 채권은 지금 1,500원으로 증가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매출이 드디어 이제 1,500원에서 1,500원이 증가돼갖고 12,000원이 됐고요. 매출 원가는 1,000원에서 7,000원이 증가해서 8,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반비에다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보면 아까 우리가 현금이 30원 감소했죠. 30원 감소한 게 어떤 항목에서 30원이 감소가 됐냐면요. 우리가 아까 손익에서는 3,470원 나간다고 얘기했죠. 지금 그 과정인데요. 그래서 일단 3,470원의 현금이 손익계산서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채권이 1,500원 증가됐습니다. 매출채권이 1,500원 증가됐으니까 현금이 유출이 됐죠. 지금 1,500원이 생겼어요. 그럼 현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금 유출된 거죠. 그 마이너스 1,500원이고요. 그리고 상품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까 8,000원에서 7,000원 감소해서 1,000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7,000원이 있잖아요. 상품이. 그럼 7,000원만큼 현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잔액을 보면 유동부채 보면 매입채무가 지금 452원이 아까 같이 개별적으로 추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됐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일일이 해서 얼마 변동이 됐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저기 매출채권 1,500원 증가됐네 마이너스 해주자. 상품 1,000원 증가돼 마이너스 해주자. 매입채권 8,000원 증가했는데 플러스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게 조절되잖아요. 그렇죠. 2,300원 현금 유입이 생겼죠. 왜냐하면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는 영업 관련 제가 자산이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2,300원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17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7,252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지금 1,500원에서 10,000원으로 감소해서 지금 500원이 됐죠. 그리고 매입채무는 8,000원에서 7,700원이 감소했고 300원이 됐어요. 손익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없고 현금 유입이 2,3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모두
저기서 발생했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해서 발생했죠. 이거를 개별적으로 내역을 보면은 어떤 내역에서 발생했냐면 아까 같이 저희가 눈으로 보니까 매출채권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300원 증가돼서 450여, 그러니까 전에 거래 450에다 2,300을 더하면 2,750이가 되는데 이거는 개개별로 이렇게 추적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보시겠습니다. 바로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상품은 지금 1,000원이 있으니까 상품이 1,000원 증가됐으니까 마이너스 1,000원이고요. 매입 채무는 현재 잔액은 300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증가됐으니까 현금 유입이 300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은행운이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이 10원 발생했는데 은행에서 원천징수 이원하고 저희한테 13원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입니까? 13원. 손익에 미친 영향은 15원이죠. 저 이자 수익 이게 15원이죠. 15원입니다. 지금 그 원천징수 빼고 저희가 15원인데 원천징수 2원 빼고 실제 돈 들어온 거 14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14원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으로 한 거는 1,000원이 들어왔죠. 요거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1,000원이 발생했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13원이 됩니다. 그럼 18페이지를 해서 현금은 8,265가 되고요. 지금 단기금융상품은 1,000원에서 1,000원이 감소해서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성급법인세가 2원이 증가됐어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면은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에 지금 15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5가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3,950원에서 15가 증가해서 3,967원이 되겠고, 지금 성급법인세가 2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급법인세 2원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현금이 유출됐다고 2원이 유출됐다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13원이 되죠. 이제 이해되시죠? 차변에 3,000을 현금으로 3,000 지급했고요. 이자 비용으로 75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기 순입니다. 19페이지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1,050원이죠? 그럼 이거는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현금형성 자산이 50원의 현금 유출만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구입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비용으로 되면서 수익 활동에 공헌하거든요. 그런 자산이 비용화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처럼 판매가 돼서 비용 처리되는 방법이 있고, 감가상각,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통해서 내용자산 연수에 따라서 500 취득한 거를 5로 나누면은 1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고요. 감가상각비의 차감 계정, 유형자산 차감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퇴직금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50원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50원을 비용으로 계산을 했고,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으로 부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현금에 이거는 지금 영업활동이잖아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입니까? 150원. 예? 150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150원이요? 이거는 그냥 눈만 보시면 되거든요. 현금에 대한 유출이 하나도 없는 거래요. 그러면은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현금의 형식자산은 변동이 없고, 그 밑에 보면은 비품의 500인데 감가상각 무게라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친 거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에서 두 번째 부분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세 번째 현금의 유입에 없는 수익의 차감, 네 번째 영업활동이나 자산부채 변동인데요. 여기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손익계산서 금액이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이 항목에 감가상각과 퇴직금고가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유입 플러스가 되고요. 영업활동이나 자산부채에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내일 최고 300원 있으니까 300원 플러스하고, 예수금 150원 있으니까 부채 증가니까 현금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아까 제가 영업 관련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50이 증가됐으니까 이거는 현금의 유입에 50 플러스하고, 이거를 부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에 계산되는 거는 법인세 비용 279원이고, 법인세 유출액은 영업활동이나 현금 유출액인데 돈이 지급된 게 없으므로 제로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15번의 총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비만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 기업은 처분 계산서에만 그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힘든 것만 끝나면 나머지부터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되는 주제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좀 아프실 건데 계속 참아주세요. 20원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제로가 됐고요. 미지급 법인세가 지금 277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법인세 등으로 해서 279원이 증가돼서 단기 손손실이 279원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알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끝난 거니까 알지만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회사를 처음 개시했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재무상대표의 미처분 이익기업의 2263과 반드시 같습니다. 이원이 있던 게 없어짐으로써 현금 유입액이 이원 생겨서 결국은 똔똔이 돼갖고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지금 설명드린 게 그 이익기업의 처분계산서 한번 봐주세요. 사실 재무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정기율 이익금이 제로입니다. 지금 없고,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지금 2263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처분 이익금이 2263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미처분 이익금이 2263원하고 똑같죠. 똑같죠. 왜 같냐면은 보통 주당 배당금률 뭐 단기 뭐 510%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설명은 안 됐는데 요거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요거를 주기라고 부르고,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연결고리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계 전에 시상표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여기서 요 작업만 이렇게 쫙 끌려가면은 재무상태표, 수익하고 비용만 쫙 가져가면은 손익계산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측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2263원이 됐잖아요. 그게 이익이경으로 해갖고 자본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회계로 될 때는 손익은 다시 0부터 시작하고 이익이경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표 연결고리를 하는 게 이익이경입니다. 사실 이게 조그맣잖아요. 이게 다 엑셀로 시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좀 조그마니까 이해 바라고요. 요거를 거래 내용별로 이거를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부분만 보면은 아마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한 그 내용들은 아마 국내에는 이런 자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뭐 감은 잡히긴 잡히지 않으세요? 예. 이게 왜냐면 논리적으로 저는 항상 일관성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거예요. 16번 한번 봐주세요. 드디어 이제 다음 연도가 됐어요. 대부분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현금흐름표에 보면은 우리가 4,140원에서 500원이 감소하고 3,640원이 되는데요. 그 500 감소한 게 바로
재무활동으로 한 현금으로 500으로 해갖고 배당금치로 이렇게 500원의 구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 안 한 것 중에 자본변동표라고 있어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에 대한 변동을 기록하는 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그 기존의 회계나 재무학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방 회계를 잘 모르더라도 요 구조만 알지만은 세법상으로는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세를 우리가 미리 납부했는데 가만 보니까 잘못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는데 기업회계에서는 그게 수익인데 세법 감점에서는 이걸 수익으로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송금산입이 뭐냐면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지만 세법상 송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송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세법상 송금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세무 조정이 딴 거 아닙니다. 기업 회계와 세법이 차이 나는데 그거를 각각의 시스템으로 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잡하니까 기업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기업 회계에서 그 차이만 조정해서 세법상 가세소득을 구한다.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4천만 초과했어요. 근데 올해 2004년부터는 2천만 원 초과로 발생해갖고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 수십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간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이제 과거에 소득 신고한 거 보잖아요. 소득 신고한 거하고 재산 증가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소득은 예를 들어 500만 원, 500만 원, 뭐 하다못해 몇십만 원 신고한 사람들 있어요. 홍일동 씨가 지금 예금이 32억이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2%이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을 계산을 해보니까 6,400만 원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직무소득 종합과세를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소득 부담률이 크니까 원래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15.4% 분리과세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과세로 들어오면 다른 소득까지 합쳐서 이게 한계세율이 42%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크니까 이거를 자녀하고 딸 친척 명의로 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릇파릇 하면은 금융소득이 1,600만 원, 1,000만 원 하면 홍익동 사장은 속으로 좋아합니다. 1,600만 원, 아, 나 이제 이거 피했다고 종합과세 안 해도 되니까 2천만 원 미만이니까. 근데 제가 말한 그 증여 추정 규정이 뭐냐 하면은 홍길동 사장이 아들한테 증여한 걸 봐요. 추정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본인 계좌라는 게 맞으면 증여세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는데 아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 거다. 그래갖고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이 홍길동 사장에 대해서 이 6,400만 원에 대해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를 추징을 하는데 이 금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추징하고 이래갖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하라는 얘기니까 했는데 그래서 10년간 증여를 하시는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갖고 10년 이내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미성년자는 자녀 1,500만 원, 기타 친척은 500만 원까지 되거든요. 10년 내에 합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뭐 나머지 뭐 좋은 내용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이 PCI 시스템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잘 읽어보세요. 초과 배제요금입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적용되는데요. 요 사례 한번 잘 봐주세요. 10억 원을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2인에게 각각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한번 보세요. 먼저 1인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보면은 0원에서 1억까지는 1억 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에서 1억 원까지는 4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특전을 부여하는 게 있어요. 뭐 공익식당 같은 데는 이자 수익 같은 거 비과세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가당히 지출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
세법상 일정을 한도로 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세 정책적 목적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인식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요. 기업에게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지만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하는데, 세법이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회사마다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수익인식 기준이.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금 이연이라든가 이게 이익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은 대금을 수취할 권리와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법률상 확정될 때에 각각 있고가. 우리 저 정원군의 그 강의가 원래는 그 한 달짜리 강의예요. 근데 이거를 2시간 만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또 원래는 그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30분 강의하고 원래는 10분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120분을 그냥 자 안에 밖에 계신 분 잠깐만 들어오세요. 저 5분만 할애하겠습니다. 5분 오늘 저 우리 28회 그 정기 그 세미나입니다만은 진짜 그 선후배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회장께서 소개를 했지만 이제 뒤늦게 와서 제가 그냥 우리 뭐 식구에 아까 소개를 했지만 항상 우리 저 태권도 그 성모의 회장님이세요. 우리 저 김영석 선배님이 지금 동영상 다 촬영했는데 오늘 졸면서 못 듣는 강의는 카페에 다 올라가니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저 봐주시고요. 우리 김도호 선배님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맡고 있는 우리 서영석 사무국장님 박수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강일 군, 이강일 군. 그리고 그래도 한번 다시 할게요. 29회 박병배, 김재동, 김준 후배님들 잠깐만요. 예, 다시 한번 저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30회 참 또 훌륭한 저 우리 동무들이 많은데 우리 저 정원군은 그 이종석 회장, 그다음에 김충권, 박보진, 용한용. 네, 인사 한번 네, 그다음에 30일에 이관현 우리 좀 늦게 왔습니다. 예, 예. 40대 고용춘, 그리고 끝으로 우리 상호에 우리 이빨 총진이 처음 상호회 세미나에 참석한 5분만 인사드리고 식사하는 걸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축가의 저 조윤창 군, 그 다음에 건축가의 손승일 군, 그 다음에 저 기계과 3반의 김기선 군, 그 다음에 기계과 5반 박장시 군은 우리 최초 연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지원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4반에 김인수 이렇게 5분이 이번 저희 상호회 세미나 오늘 저 출연입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그리고 상호회에서 또 알서 우리 김영화, 이중호, 안산 뭐 각계 지방에서 온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중에 윤찬이 이름 잘 바꿨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